자, 2021년 경영학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시간 동안 어떤 걸 진행할 거냐면 전체적인 걸 해볼 거예요. 전반적인 부분. 경영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배워야 될지에 대해서 3시간 동안 제가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고 우리가 그냥 배우고 끝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문제도 한번 풀어볼 겁니다. 어떤 게 시험 문제 위주로 나오는지 기출 문제를 중간중간 넣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장 한 장만 꺼내시고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경제 부국으로 이끈 경영자,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있어요? 얼마 전에 별세하신 정주영 회장님도 있으실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병철 회장님도 계실 거고, 경영 스타일이 두 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죠? 삼성가와 현대가의 경영 마인드가 다른데 어떤 게 맞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경영은 결국은 이윤 추구거든요. 돈을 많이 벌면 결국은 그게 맞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영학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군수직 공무원이 왜 경영학을 배워야 되느냐? 군수직 공무원이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배정받은 예산을 써야 되는 일을 첫 번째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이 경영학을 배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군수직이시잖아요, 다. 군수직이 아니신 분 안 계시겠죠? 그래서 재정을 좀 잘 써라.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민간업체에게 쓰게 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민간업체는 어디겠죠? 방산업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방산업체로 쓰게 될 거고 물품의 자체적인 생산도 있습니다. 공정, 품질관리, 위에서 당연히 경영학을 배우시는 거고 우리는 생산, 공정, 품질 관리까지 모두 학문으로 배우시게 될 거고요. 여러 학자들이 정의해 놓은 이론들을 배우게 될 거고 군수품의 소요, 조달, 보급, 재고 관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군수직 경영학을 배운다. 자, 육군 군무원 7급으로 여러분 합격을 하시고 배터리 담당이었다. 1년에 배정된 예산이 30억이다.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수행하시냐면 연간 여러분들이 30억이란 이 돈을 여러 방산업체들이 있을 텐데 이 방산업체들을 입찰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A업체, B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A업체에게 20억을 배정해주고 B업체에게 10억을 배정해주고 이 돈을 제대로 써라 이거죠. 제대로. 그럼 여러분들의 순간의 판단이 엄청나게 이 재정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수직에서 경영을 배운 거고 15년 전까지만 해도 안 배웠습니다. 15년 전까지 그냥 윤리 배웠어요. 윤리. 그죠? 윤리의식이 강화되어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은 대한민국이 투명할까요? 투명하지 않을까요? 상당히 투명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굉장히 투명한 사회가 됐어요. 이제는 뭘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효율적인 사용을 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군수직에서 경영을 배우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경영을 배울 텐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실 건 뭐냐면 내가 CEO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표이사가 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경영학을 배우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내가 A라는 회사를 차렸는데 이 회사를 설립을 하겠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제일 첫 번째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내가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딱 차렸어요.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내가 건물을 딱 얻었어요. 회사를 딱 차리려고.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뭘까요? 나 혼자 이 회사를 이끌 수 없으니까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 뭐 해야 되는 거 당연히 인적 관리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한 명만 뽑을 건가요? 좀 큰 회사가 되려면 여러 명을 뽑아야 되죠. 여러 명을 뽑고 부서로 나눠야 되죠. 두 번째 해야 될 게 바로 뭐죠? 조직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CEO라는 생각을 갖고 인적 관리와 조직 관리에 실패하면 그 회사는 뒤로 모든 게 틀어지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직원들을 뽑아가지고 인적 관리, 조직 관리 어느 정도 해놨어요. 부서 파트 다 나눠놨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뭐 해야 될까요? 실제 물건을 만들어야죠. 그게 뭐라고 하죠? 바로 생산 관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생산 파트에 대해서는 계산하는 게 일부 나오는데 다행히 우리 군무원 경영학에서는 생산에 대한 계산하는 건 거의 안 나와요. 거의. 딱 한 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좀 어려워요. 그 문제가. 다행인 거는 많이 안 나온다. 최근에는 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둘로 나누는 거죠. 유형의 물건이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무형의 물건이 있겠죠.
무형의 물건. 그게 바로 뭐가 되죠? 서비스가 되는 거죠. 서비스.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이러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서비스 회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생산품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제품이 있다. 자, 물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해야 될 게 뭐죠? 이제 이 물건을 팔아야죠. 그게 뭐예요? 홍보하거나 광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고, 이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 분명히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홍보를 하고 사람들에게 물건을 주고 내가 뭘 받아요? 돈을 받겠죠. 그 돈을 받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막 종이에다 써놓고 머릿속으로 기억 못 하잖아요. 네 번째 마케팅을 했으면 다섯 번째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재무관리라는 거를 해야 되는 거죠. 재무관리. 수입 지출에 대해서 비용 정산 모두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재무 관리를 내가 알아보기 편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다른 사람이 알아보기 편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재무 관리는 다른 사람, 타인이 알아보기 편하게 하는 게 기본이죠. 타인이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약속을 정합니다. 그게 바로 회계 원리죠. 그러니까 회계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워한다라는 부분이 이 재무 파트와 회계 파트가 계산하는 게 나오거든요. 계산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너무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쉬워요. 별로 어렵지 않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로 여러분들이 구분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경영학 개론 부분 안에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 한두 문제 출제가 됩니다. 일반적인 내용.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경영학은 사람을 뽑아서 부서를 조직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돈을 받으니까 재무관리와 회계원리를 배운다. 이게 끝이에요.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큰 틀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틀을 파워포인트 이거 어제부터 계속 만들었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출제 범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최근 기출문제를 살펴봤을 때 퍼센트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빠지지 않거든요. 다 나와요. 한 문제라도 꼭 나오니까 의미는 별로 없어요. 어떨 때는 마케팅이 많이 나오고 어떨 때는 조직관리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조직관리가 30%라고 제가 둔 이유는 뭐냐면 이론이 가장 많습니다. 조직관리 부분에 대해 이론도 많고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총 오늘 빼고 11주 동안 끝내야 되는데 11주 동안에 이게 한 3주 나갈 거예요. 굉장히 비중이 큰 부분이 조직관리이고 내용도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출제 내용도 가장 많을 거다. 그래서 경영학 일반부터 인적관리, 조직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재무회계까지 총 100%에서 출제가 되니까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경영학 일반 파트입니다. 경영의 일반 파트의 주요 출제 범위는 경영학의 개요, 발전, 기업, 전략, 기법, 이슈 등인데 제일 어려운 거는 이슈입니다. 이슈. 그래서 오늘날 트렌드 되고 있는 경영학 이슈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시험 문제에 일부 나왔기 때문에 한번 구체적인 것까지 알아볼게요. 경영학의 정의 부분인데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기업의 형태나 구조, 존립 목적을 이론으로 해명하고 현실적인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학문이다. 당연한 내용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경영활동의 목적이 뭐다? 바로 이윤을 추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게 돈 벌기 위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삼성가의 스타일이든 현대가의 스타일이든 상관없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공무원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합격을 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분명히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고, 경영활동의 기본적인 원리는 3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경제성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수익성을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경영활동은 측정이 기본입니다. 측정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생산성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투입되는 양분의 산출되는 양이에요. 얼마만큼 투입을 해서 얼마만큼의 산출량을 얻느냐, 이게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면은 안 되겠죠.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분모분의 분자죠. 그래서 투입량보다 산출량이 더욱더 많아야 된다. 생산성이 높다라는 것은 바로 이 산출량이 많다라는 의미이고, 경제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투입되는 거 대비
성과가 더 많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투입된다라는 건 당연히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비용분의 수익이다. 그래서 수익이 당연히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경제성이 되는 거고, 수익성은 마찬가지로 자본분의 수익 마이너스 비용인데,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원리가 나오죠. 우리가 경영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자산이라는 개념을 꼭 아셔야 돼요. 자산. 자산은 뭐 더하기 뭐일까요? 자산은 우리가 우리 회사, 저희 회사의 법인 회사도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 회사의 법인이 예를 들어 50억 자산이다. 그럼 50억이 자산이에요. 그럼 이 자산은 뭐와 뭐를 더하는 거냐면 자본과 그리고 부채를 더하는 거예요. 모든 회사가 부채가 없는 회사는 거의 없을 거예요. 부채는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부채는 뭐죠? 빚이에요. 빚. 맞죠? 빚. 자본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현금, 돈이다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돈.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돈과 빚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본이라고 했죠. 자산이라고 하면 틀린 거죠. 그래서 자본분의 수익 마이너스 비용. 수익 마이너스 비용 말 그대로 매출액 마이너스 비용이 되겠죠. 그게 바로 수익성을 나타내는 기본 내용이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50억을 갖고 있는 회사가 5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자본 비례에서 수익성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다. 이거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뒤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아볼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영학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강대국, 뭐 예전에 여러분들이 아직 나이가 좀 젊으시기 때문에 소련과 지금 이제 러시아지만 소련과 이제 미국이 많이 대조가 됐었죠. 근데 이 경영학의 기본은 독일이에요, 독일. 그래서 독일 경영학이 경영학의 가장 시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독일 경영학은 상업을 기초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경영학이 그 다음 이어받았는데 이 미국 경영학은 공업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죠. 차이점은 뭐냐면 시장의 원리를 이용하느냐 아니면 생산 위주로 가느냐 이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경영학이 발전한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이 포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포드 시스템. 들어보셨나요? 포드 시스템. 자동차에 포드라가 있죠. 자동차에 포드 자동차가 있는데 그 미국 자동차에서 대표적인 자동차 중에 뭐 캐딜락도 있고 포드가 있는데 그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포드 시스템이에요. 포드 시스템. 벨트를 공정의 이 벨트를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대량 생산을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포드 시스템의 기본이고 많이 만들자라는 거죠. 역사는 독일 경영학이 한 300년 됐고 미국 경영학이 100년이 채 안 됐고요. 독일 경영학은 학자 중심이었지만 아주 실용적인 미국 경영학은 실무자 중심이었죠. 그리고 독일 경영학은 방법 논쟁을 통한 체계화였는데 미국 경영학은 자연스럽게 발전을 해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독일 경영학은 여전히 이론 중심이지만 미국 경영학은 기술 중심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독일어로 장인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게 마이스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마이스터. 미국 발음은 마스터예요, 마스터. 그러니까 이 독일의 기술력이 미국보다 아직까지 앞서는 이유가 이러한 이론 중심의 체계를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거죠. 자동차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죠? 독일이잖아요. 네, 독일 3사. 보통 얘기 많이 하죠. 독일 3사. 어디 있어요? BMW, 벤츠, 아우디. 대표적이잖아요. 장인정신. 우리나라에도 고등학교가 한때 이명박 정부 때 공업고등학교를 공고라고 안 하고 마이스터 고등학교라고 지칭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독일 경영학에서 따온 거죠. 이 장인 정신에 대한 기술력을 따와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독일 경영학은 상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회계 이론을 기본으로 뒀고 미국 경영학은 자연스럽게 발전을 한 공업 중심의 대량 생산에 이어서 실천 경영학의 기본을 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거를 딱 선택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나라 경영학이랑 맞는 것은 우리 이제 미국 경영학 쪽에 좀 더 맞죠.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이제 미국 경영학 원리를 조금 더 우리는 따라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까지는 많이 시험제 출제되지 않는 부분인데 지금서부터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 거죠. 경영자, 이제 영어는 뭐라고 하죠? CEO가 되겠죠. CEO, 대표이사. 자, 경영자가 돈을 낸 사람일까요? 내가 이 회사를 만들 건데 A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A 회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
만든 사람이 주인일까요? 옛날엔 그랬죠. 옛날엔 만든 사람이 주인인데 지금 만든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 경영자는요, 월급쟁이에요, 월급쟁이. 이 회사를 누군가가 만들었다면 그 만든 거를 내가 잘 경영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경영자가 실질적으로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이 현재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초창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초창기에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야. 그래 내가 경영할 거야. 라고 하는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행 회장 같은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만들었지만 전문 경영인들이 경영을 하는 거죠. 이 경영자는 기업 경영에 관해서 최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월급쟁이 사장이다. 경영활동의 전체적인 수행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 또는 기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이 경영자가 되는 건데 때로는 기관이 될 수도 있어요. 기관이. 그래서 기관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드문 경우죠. 현대의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임시적 기능은 어서 한다? 주주총회가 가지며 경상적 기능은 이사회가 갖고요. 그 형식적으로는 양자가 경영자,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요 내용이 잘 이해 안 가실 텐데 뒤에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부분을 보면은 내가 돈을 내서 회사를 차렸어요. 그러면은 그 차린 부분에 대해서 회사 설립을 A를 하고 이 회사에 내가 돈을 예를 들어 1억을 댔는데 1억 가지고 이러한 큰 회사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돈을 빌리냐면 은행에 돈을 빌려요. 처음에.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빌리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빌리는 겁니까? 주주들에게 돈을 빌리는 거예요. 주주들에게 돈을 빌리는데 채무를 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투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 나에게 투자하면 내가 1억을 처음에 냈고 내가 전문 경영자를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불려서 배당금을 줄게. 투자해라 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회사를 설립을 해서 내가 1억을 투자했으니까 우선 나도 주식을 갖고 있겠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줌으로써 돈을 받는 개념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지금은 가장 기본입니다. 소유 경영자, 예전엔 소유 경영자라는 것은 돈을 낸 사람이 그 회사의 주인이었다. 경영까지 했다. 그런데 지금은 경영자를 고용하는 거죠. 고용하는 거예요. 고용을 해서 나 대신 네가 경영을 해. 나는 그냥 이사진으로서 남아서 지켜볼 테니. 요즘에 이제 뭐로 넘어가는 거죠? 전문 경영자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CEO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CEO 말고 또 뭐 있죠? 전문 경영자 대표적으로 뭐 CIO, COO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전문 경영자를 고용을 하는 거죠. 계층에 따른 부분에는 이제 최고 경영자가 있고 최고 경영자, 보통 우리가 회사로 따지자면 이사급 이상을 얘기합니다. 이사급 이상. 그리고 중간 경영자, 뭐 부장이나 과장 정도가 되겠고 일선 하위 경영자, 뭐 팀장들이 보통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직무 범위에 따라서 총괄 경영자나 부문 경영자 또는 일반 경영자, 전문 경영자들로 나누는데 의미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대의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를 취재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써놓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고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제가 지금 이제 경영자는 내가 경영하는 게 아니라 전문 경영자를 보통 갖다 앉힌다고 했는데 자, 보겠습니다. 내가 돈이 한 5억이 있어요. 5억이 있는데 내가 핸드폰 제조회사를 차릴 거예요. 핸드폰 제조회사를 차리는 그런 시점에서 내가 5억 가지고 핸드폰 제조회사를 차릴 때 주식회사로 차릴 수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구분하기 위해서 개인회사로 차릴 수도 있어요. 개인회사하고 주식회사하고요. 제가 그럼 여기에 왜 개인회사를 안 넣어놨느냐? 시험지 안 나와요. 개인사업자라는 거예요.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그 개인사업자는 보통 자영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소상공인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근데 소상공인 자영업은 우리 시험에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 PPT 안 넣었고 주식회사를 보통 많이 설립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법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법인.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회사 앞이나 뒤에 뭐가 붙습니까? 주자가 붙은 거죠. 앞에 붙는 거랑 뒤에 붙는 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겁니다. 주식회사가 앞에 붙는 거랑 뒤에 붙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럼 이걸 뭐가 이게 결정이 되냐? 처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주식회사를 앞에 붙일 건지 뒤에 붙일 건지는 처음에 낸 사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알겠죠? 다른 회사예요. 다른 회사.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한국교육정보원이에요. 그 다른 회사는 한국교육정보원 주식회사예요. 다른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붙일지 뒤에 붙일지.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와서 내가 핸드폰 만드는 회사를 차릴 건데 5억이 있다고 했죠. 개인 회사로 차리기에는 핸드폰을 만들려면 공정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이렇게 많이 복잡한 공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개인 회사를 차려가지고는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회사를 차려요. 주식회사를 차린다는 것은 법인으로 만든다는 소리죠. 이유가 있죠. 왜 그러죠? 왜 주식회사를 차릴까요? 바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그런 거죠. 투자자. 투자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요. 그럼 투자자들은 뭘 보고 돈을 투자할까요? 주식을 받겠죠. 주식. 그러니까 이 회사의 주식이 뭐 2만 주다. 예를 들어 2만 주를 발행을 했어요. 2만 주를 발행을 했는데 보통 한 주에 500원 정도로 시작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 내가 투자할 테니까 나 주식 몇 주를 줄 거냐라고 해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세워지는 게 바로 이 주식회사인데 이 주식회사는 아주 중요한 단어 유한책임사원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한책임이 뭐고 무한책임이 뭘까요? 이 두 개 구분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자 유한책임사원이 있고 무한책임사원이 있는데 좀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유한책임사원은 책임의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이 정해져 있어요. 무한책임사원은 책임의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책임의 한계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회사를 5억 갖고 있는 사람이 핸드폰 제조회사를 차렸는데 만약에 이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라는 말은 아시죠? 회사가 근데 망한 거예요. 망했으니까 이 회사에게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못 받아요. 어차피. 그런데 아까 제가 누구에게 돈 밀린다고 했죠? 은행에 돈 밀린다고 했잖아요. 보통 돈이 없으니까. 은행은 이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채무를 지는 거예요. 채무.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 회사에. 좋아요. 내가 너 사업할 거야? 그러면 내가 돈을 20억을 빌려줄게. 그러면 20억 빌린 거에 대한 나는 은행에 뭘 줘요? 이자를 주는 거고 주주들은 이 회사에 투자한 거기 때문에 이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회사가 망하면 이 주주들은 투자한 사람들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같이. 왜? 투자한 거니까. 근데 은행은요. 이 회사에 돈을 투자한 게 아니라 빌려준 거기 때문에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이 회사가 망하면 갚아야 돼요. 은행에. 누가 갚냐라는 거예요. 누가 갚냐고요? 유한책임사원은 내가 1억을 투자했다면 1억까지만 갚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까지만 갚고 책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무한책임사원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끝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이 채무를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보면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막 그 연예인들 뭐 이상민인가 룰라의 뭐 그런 분들 그리고 윤정수인가 뭐 이런 분들 보면 뭐 몇십억씩 빚 졌다 뭐 얼마 전에 송대관 씨가 100억 빚이 있는데 뭐 그거를 탕감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음식점 해가지고 뭐 100억씩 손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웬만해서는 쉽지 않거든요. 웬만해서는. 근데 왜 그런 빚이 생기느냐? 좀 뭔가 프랜차이즈도 하고 크게 하려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린 돈은 어차피 갚아야 되니까 그거를 누가 책임져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이 5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통 무한 책임을 져요. 보통. 내가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해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투자자들은 유한 책임으로 가는 게 좋아요? 무한 책임으로 가는 게 좋아요? 유한 책임으로 가는 게 좋죠. 왜요?
끝까지 책임 안 지려고요.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까지만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 사원으로 주주를 모아야지만 주주들이 투자를 하지. 무한 책임을 같이 지자 그러면 누가 투자하겠어요, 그 회사에? 그렇죠. 어떤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이 회사가 망해서 5억 투자해서 5억으로 끝나면 좋은데 몇백억씩 빚을 졌다면 이거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이 보통 처음에 내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이런 빚을 지는 게 바로 무한 책임으로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 책임. 자, 그래 다시 이 주식회사는 그래서 유한 책임 사원, 책임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 주주로서 구성이 된다. 그럼 이 회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주의 주주. 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주주.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보통 그래서 우리가 대주주 이런 말 들어보셨죠? 대주주. 네. 그래서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주주가 의결권이라는 걸 갖는데 어떤 의결권을 갖느냐? 이 회사의 대표이사 선임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갖고 있어요. 과반수가 넘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내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51%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 내가 대표이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내가 할 수도 있고 다른 내 친척을 세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유한 책임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자본 조달이 용이하다. 상당히 편하죠. 왜?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투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한 부분이고 유한 책임 제도를 짓고 소유권 양도가 굉장히 편리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 기본입니다. 요즘은 소유와 경영이 보통 분리되어 있어요. 내가 이 회사를 차렸다고 해서 내 건가, 내 거 맘대로, 내가 맘대로 경영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 하나의 독립된 실체이다. 이게 바로 유한 책임이에요. 유한 책임. 그래서 주식회사를 우리가 보통 설립을 한다. 자, 그럼 보통 밑에 보시면 이제 유한회사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이 유한회사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코카콜라, 뭐 루이비통, 샤넬 이런 회사들이 들어와 있는데 걔네들이 얼마 버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주식회사는요 모든 것들을 100% 다 공개해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뭐 삼성전자가 됐든 현대전자가 됐든 쳐보면 그 해의 매출액, 손익분기점 다 나옵니다. 재무제표를 다 볼 수 있는 주식회사는 100% 공개를 해야 되는데 유한회사는 그렇지 않아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한회사 설립을 하면 굉장히 소규모고 폐쇄적이고 공개하지 않아요. 비공개적이에요. 비공개적. 그래서 1인 또는 다수의 이사를 두어야 하지만 이사회나 대표이사라는 기관의 분화도 없고 감사도 그냥 임의 기관으로 그냥 정해버려요. 대표적으로 해서 외국계 회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주식회사 차리지 않죠. 유한회사 차리는 거죠. 나이키, 뭐 샤넬, 루이비통, 코카콜라 등이 대표적인 유한책임 사원의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회사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우리 시험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한명회사와 합자회사가 있는데 한명회사와 합자회사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이 회사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쉽습니다. 자, 한명회사는 무슨 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명회사를 차리느냐?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내가 회사를 차리고 싶은데 돈이 좀 부족해요. 돈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 명에게 사업 설명회를 열어가지고 자, 내가 지역을 나눠서 이게 나예요. 나와 똑같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집을 해요. 그래서 이 6명이 공동 경영을 하는 거예요. 공동 경영.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민족군무원학원이 노량진에도 있죠. 부산에도 있고 광주, 송파, 뭐 수원, 일산 각각에 누가 있어요? 원장님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각각이. 이 원장님들이 이 지점의 대표예요. 이 지점이 망하면 누가 책임져요? 이 원장님들이 책임지는 거죠. 이게 바로 한명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떤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돈도 투자를 해야 되지만 내가 뭐도 해야 돼요? 경영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보통 이런 게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협동조합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협동조합.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한명회사의 대표적인 건데, 협동조합이라는 거, 보통 우리가 그 농수산물 시장이나 이런 거 가면 뭐 조합장 선발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 협동조합이라는 게 뭐냐면, 동일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5인 이상이 모여요. 5인 이상, 기준이에요, 기준. 5명 이상 모여가지고 조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조합을. 그래서 그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장도 뽑고 이제 공동 운영을 하는 거예요, 공동. 서로 어려운 거 도와줘 가면서 서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신협, 새마을금고. 여러분, 새마을금고 주인이 누구예요? 새마을금고 주인은 다 개인입니다. 개인이에요. 지역 새마을금고가 있고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대전 사람이니까 뭐 동대전 새마을금고. 여기 주인이 누구예요? 개인이에요, 개인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억만 있으면 차릴 수 있어요. 30억만 있으면 새마을금고 차릴 수 있어요. 별로 손해도 안 봐요. 이름 여러분 마음대로 지셔도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새마을금고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훨씬 좋은 거죠. 국가에선 이거를 장려할까요? 하지 말라고 할까요? 굉장히 장려합니다. 굉장히 장려해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에 5인 이상이 모여서 우리 이제 조합 낼 거다 그러면 지원금이 나와요. 최대 5억까지. 근데 한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나와서 다 합치면 5억 정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5억을 받아서 이거는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원금 받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나눠서 써요, 또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뭐 이건 여담이지만 울산에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울산에 노래방 도우미 협동조합을 최초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국가에서 지원금을 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동종업체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노래방 뭐 접대객이라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이 지원금도 타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국가에서는 그러면 왜 이 협동조합을 장려를 하냐? 워낙 자영업자분들이 폐업이 많으니까 지금 폐업률이 엄청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폐업을 하도 많이 하니까 하나 혼자 운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운영해라 이거야, 같이. 서로 보완해줘 가면서 지원해줄 테니. 그러니까 폐업을 덜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장려를 해준다. 그게 무슨 회사라고요? 한명회사다. 합자회사는 뭐냐면 합쳐진 거예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합쳐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한책임사원은 누가 되겠습니까? 책임의 한계가 있는 거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출자자. 출자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이디어는 있어요. 내가 경영할 수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자본은 없으나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과 자본은 있는데 경영 능력이 없는 사람의 결합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업이 합자회사. 아시겠죠? 합자회사. 한 명은 차이점이 뭐라고요? 돈도 되고 경영도 같이 해야 되는데 합자는 돈 되는 사람은 돈만 되고 경영하는 사람은 경영만 하고. 됐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회사를 구분할 수 있고, 이거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는 이 4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면 되고, 앞으로 이러한 관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 나가시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경영을 위해서 환경 분석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수압 분석 들어보셨죠?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고 대학교 때 다 배우셨으니까 굳이 깊게 설명을 안 드릴 건데, 이런 부분이 있고 VRIO 분석이라는 것도 있어요. 내부 가치, 보유한 자산의 희소성, 그리고 모방 가능한 정도, 그리고 조직.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현재 측정할 수가 없는, 즉 발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거예요. 발전 가능성. 그러니까 이 회사가 너무 영세한데, 이 회사가 정말 부족한데 뭔가 신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기술. 대표적으로 이 VRIO 분석으로 대박 터진 데가 하나 있죠. 어디죠? 바로 누구예요? 카카오. 카카오 굉장히 영세했습니다. 상당히 영세했어요, 카카오. 근데 모든 사람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쓰게 되면서 엄청나게 이 VRIO 분석을 해보니까 가치가 높더라 이거예요. 겉모습은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원에 뭐래요? 활용할 능력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이
카카오랑 합쳐져서 다음 카카오잖아요. 같이. 정식 명칭이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다음 카카오로 바꾼 거죠. 합병해서. 그래서 이 만든 사람, 저희 실명 거론하기 좀 그렇고 이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그리고 기출문제 많이 나왔던 이 가치 사슬 분석 아주 중요한 거죠.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이걸 사슬 분석을 해본 건데 가치 창출 활동은 기업 자원을 투입하여서 직접 수행을 하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뭐 하느냐? 아웃소싱을 준다. 지금은 모든 기업이 다 아웃소싱 제도로 가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물건을 생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현대에서 자동차를 만듭니다. 그러면 현대에서 자동차를 만들 때 타이어, 본네트, 유리 다 자기네들이 만들까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유리는 유리 전문 하청업체, 타이어는 타이어만 잘 만드는 하청업체로 전부 다 뭐 준다고요? 아웃소싱 주는 거예요. 하청을 주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은 뭐만 하면 돼요? 이제 이거를 조립만 하면 되는 거죠. 조립만. 이런 식으로 가치가 있는 거는 직접 하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하청을 주는 거죠. 자동차에서 가치가 제일 있는 건 어떤 거죠? 자동차에 써 있는 거. 엔진이겠죠, 엔진. 그래서 엔진은 직접 만드는 거예요. 엔진은. 하지만 엔진 이외에 본네트 만드는 거. 이게 뭐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 아웃소싱 줘서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석 기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출문제로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보시면 마이클 포터가 만든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클 포터가 가치사슬 모형을 직접 만든 건 아니고 이 가치사슬 모형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학자들이 지대한 영향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영향을 한 사람이 이 마이클 포터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직접 만든 건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사람 이름은 뭐 굳이 많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일부만 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로 나눈다 보시면 돼요. 두 가지로. 어떤 게 나누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 있는 거. 가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이거를 본원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가치가 없는 거.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라는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본원 활동이 아닌 거. 무슨 활동이에요? 이거를 지원 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원 활동. 그래서 이 본원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 물건이 기획부터 만들어져서 AS까지. 그러니까 이 레이저 포인터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만들어서 AS까지가 이 본원 활동이에요. 그러면 지원 활동은 뭐냐면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 필요하죠. 그건 사람에게 월급도 줘야 되고 인사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인사팀, 비서실, 회계팀. 직접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지원 활동이라는 거죠. 지원 활동. 그래서 본원 활동에는 글씨가 좀 작지만 구매, 물류, 제조, 생산, 출하, 물류, 그리고 영업 활동, 그리고 서비스가 AS. AS까지가 본원 활동으로 보는 거예요. 직접 해요. 삼성에서 AS 직접 하지 하청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직접 AS까지가 본원 활동이고 그거 이외에 뭐 조달 활동, 기술 개발, R&D 연구소 설립하는 거. R&D는 지원 활동이지 본원 활동이 아니거든요. R&D 연구소를 차렸다고 해서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실질적으로 버는 게 본원 활동이고 그리고 뭐 인사 노무 관리 그리고 전반적인 기업 하부 구조를 우리는 지원 활동이라고 한다. 외우셔야 되는 거는 본원 활동을 외우시는 게 좋아요.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요. 작년에 시험 문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2019년 기출문제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거 그대로. 경영학 시험 보신 분은 알겠지만 문제가 한두 줄밖에 안 됩니다. 문제 굉장히 짧아요.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모형에서 지원 활동이 아닌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지원 활동이 있고 본원 활동이 있어요. 그러면 지원 활동 인적 자원 개발 인력 활동이죠. 인력 개발하는 거 인사팀 지원 활동이죠. 연구 개발 R&D 지원 활동이고 인프라 기반 시설을 만드는 거 지원 활동이에요. 근데 제품 사후 관리 AS는 무슨 활동이라고요? 본원 활동이래요. 본원 활동. 아시겠죠? 그래서 본원 활동 정답을 3번이 되겠죠. 이런 식의 문제예요. 문제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우리 경영학의 포인트가 아니라 여러 분야를 좀 같이 포괄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까지가 경영 일반적인 부분이고 좀 일부분만 갖다 놓은 거고 굉장히 또 많아요. 양이요. 그거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갈 때 프린트물로 다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회사를 차리기 위해서 전초전이 됐어요. 이게 회사를 딱 만들었어요. 임대차 계약도 쓰고
임대차 계약도 쓰고 회사를 딱 차렸습니다, 이제. 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라고요? 사람 뽑아야 된다고요, 사람.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죠? 사람 뽑아야 돼요. 주요 키워드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인사관리,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 이 직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죠. 적재적소에 사람을 잘 쓰는 게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직무 관리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인사고과, 바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인사고과 어떻게 할 거냐. 승진시켜줘야 되고, 보너스 줘야 되고, 월급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보상도 어떻게 줄 거고, 그리고 인간관계 관리, 노사 관리, 그리고 유지 관리, 인사 감사, 이 부분까지 ABC 감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만 더 보세요. 자, 인적자원 관리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인력의 충원과 유지, 활용, 개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인 관리 활동의 체계를 말하는데, 이 인적자원 관리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이 부분이죠.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뭘 이루어야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인사 관리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할 때 내가 이렇게 일하면서 회사는 좋고 잘 되는데 내 개인이 발전이 없으면 누가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안 하죠. 반대로 나만 개인이 발전하고 회사가 어려우면 그것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인적자원 관리의 가장 기본은 조직의 목표와 나의 목표가 조화를 이루는 거죠. 보상까지 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업이 요구하는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우수한 인재를 많이 확보하는 거. 종업원의 요구는 뭐겠습니까? 안정적인 직장 생활, 그리고 교육 훈련도 잘 해줬으면 좋겠고 합리적으로 보상해줬으면 좋겠다. 돈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합리적이란 말은 사실 그냥 좋은 표현의 합리적인 말이지 돈 많이 주는 게 사실 좋죠. 네, 그런 부분. 종업원의 요구와 기업의 요구가 절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삼성이 이제 노조를 만든다고 하죠. 삼성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노조가 없는 이유가 바로 뭐죠? 노조가 없는 이유가 바로 보상을 엄청나게 해주니까 그렇죠. 보상을. 그러니까 누군가가 노조를 만들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돈을 막 주는 거죠. 전략을. 그래서 노조 만들지 마라. 노조 뭐로 만드냐? 그 반면에 현대는 노조가 엄청 강성 노조잖아요. 그래서 현대가 이렇게 힘들고 사실 현대가 더 삼성보다 발전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20년 전에 현대에서 뭘 만들었냐면 핸드폰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핸드폰. 기억나세요? 현대전자라고 있었는데 현대전자에서 자동차도 만들었지만 그 당시에 핸드폰도 만들었어요. 핸드폰. 현대 핸드폰 뭐죠 대표적으로? 걸리버. 현대 걸리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아마 아실 거예요. 나이 30 넘어가시는 분들 아실 텐데 현대 걸리버 뭐 이런 거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접었죠. 이쪽 전자 시장을. 네, 접고 핸드폰을 지금 안 하죠. 그때 아마 현대가 핸드폰을 계속했다면 지금 훨씬 더 큰 회사가 됐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노조가 굉장히 강성. 대한민국 거의 뭐 최고의 노조라고 할 수 있는 데 있죠. 어디죠? 바로 현대. 그럼 공무원은 노조가 없느냐? 공무원도 노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공무원 노조 중에 굉장히 센 데가 어디냐면 최신청, 우체국 있죠. 우체국. 우체국의 노조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우체국 직원을 뭐라고 하면 계리직이라고 하거든요. 계리직. 이 우체국 직원을 채용을 누가 최종적으로 심사하냐면 이 노조위원장이 최종 도장을 찍고 최종적으로 뽑아요. 엄청나게 강성, 힘이 있는 그런 노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조화롭게 잘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전의 인적자원 관리와 지금의 차이점은 뭐냐? 예전에는 직무 중심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경력 중심이죠. 경력직을 많이 뽑는 거죠. 이 일 해봤냐? 그리고 당연히 예전에는 조직의 목표가 결국 나의 목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혼용하고 예전에는 인사부서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현장 중심이고 예전에는 전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인사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장기적인 인사관리 소극적 타율적이었는데 적극적 자율적이고 동양사상에서 서양사상으로 옮겨오고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 비합리적에서 합리적 안정성을 추구했죠. 예전에는 회사 들어가면 잘릴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불안정하죠. 인턴이라는 제도 있죠. 인턴이라는 제도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인턴은 언제 나왔냐면 그냥 의사 선생님들이 레지던트 하기 전에 인턴 생활을 한 그거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인턴이라는 말을 쓸 리가 없었어요.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예전에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시대까지만 해도 인턴이라는 개념은 의사 선생님들한테나 붙이는 거였지 일반 회사원이 무슨 인턴이 있어요.
근데 왜? 안정적이었거든요. 끝까지 갔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도 많이 됐고. 근데 지금은 다 인턴 제도로 둬서 계약직으로 써보고 결정한다. 왜? 경력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밑에 중요한 이론이 나오는데 맥그리거의 X 이론과 Y 이론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X 이론은 원래 인간이 일하기 싫어한다. 그러니까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근데 Y 이론은 아니다. 원래 인간은 긍정적이고 일하기 좋아한다.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심어주는 거죠. 리더십으로. 그게 바로 무슨 리더십이에요? 변혁적 리더십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Y이론. 나중에 배울 겁니다. X는 Y를 아주 중요하게. 지금은 개요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인사근무제도에 이런 제도가 있어요. 플렉스타임이라고 해서 유연근무 시간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삼성에서도 이 근무제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 유연근무제도 플렉스타임은 단시간 근로 시차 출퇴근제, 집중근무시간제, 요일근무제, 재택근무, 육아 등 가사노동 직장 일과 병행을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를 탄력적인 근무 형태로 나타낸 건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택근무는 다 아시죠?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꼭 집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카페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를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스마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앞으로는 중요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회사 출근 안 해요. 회사 출근 안 하고 스마트워크 시대가 곧 오는데 이게 스마트워크가 뭐냐면 내가 어디에서든지 근무가 가능한 워커예요. 어디에서든지. 그러니까 가족여행을 가는 거예요.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가지고 가족들에게 잠깐 놀이동산 갔다 오라고 하고 내가 2시간 동안 잠깐 카페에서 일 보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카페가 스마트워커 센터라는 게 국가에서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이제 스마트워커 센터. 그러니까 스마트워커 센터가 요즘 많이 있잖아요. 공유 사무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유 사무실. 이런 거를 국가에서 많이 짓고 있어요. 와서 해라. 1시간, 2시간 동안 와서 근무 집중적으로 하고 가서 개인적으로 일 봐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바로 재택근무의 현실이 되는 거죠. 스마트워커. 여러분들이 군무원이 되시면 돈을 많이 못 벌거든요. 솔직히 군무원 돈 벌려고 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어디에 지금 투자하셔야 돼요? 바로 이 스마트워커에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앞으로 독서실, 이게 힘들죠. 독서실에 지금 투자하지 마시고 이 스마트워커 이런 거 있죠. 스마트워커. 이런 센터를 어딘가에서 짓는다, 펀드 모집한다, 그럼 거기에 투입하는 거죠. 대부분의 분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분명히 스마트워커가 더욱더 제가 이거 따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막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그 분야의 박사과정인 분이 월급이 많겠어요? 고등학교 갓 졸업한 사람이 월급이 많겠어요? 박사님 많겠죠. 적정해야 된다는 거죠. 적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정해야 된다. 이해되시겠어요? 적정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기본급이 있고 상여급이 있잖아요. 적정하게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기본급은 동일하게 주는 게 좋을까요? 기본급을 나눠주는 게 좋을까요? 차등을 주는 게 좋을까요? 반대로 상여급은 동일한 게 좋을까요? 차등을 주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 잘 해보세요 한번. 기본급을 차등을 주는 게 좋을까요? 상여급을 차등을 주는 게 좋을까요? 똑같이 주는 게 좋을까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헷갈려요. 자, 박사과정,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분에게 월급 주는 거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신 분에게 월급 주는 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박사과정 와서 연구 업무를 하시는 분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서 생산 업무를 하시는 분하고 기본급이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는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 다시 얘기해서 기본급이 다른 거는 공평한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대표이사면 룰을 정하겠죠. 아, 어느 정도 몇 년 이상 경력에 몇 년 박사과정을 가진 사람은 500만 원. 그냥 대학 졸업하고 오신 분은 300만 원.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오신 분은 이제 200만 원. 이거 정하는 거는 공평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기본급은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게 적정한 거고요. 이해되시겠어요? 나눠주는 게. 그러면 상여금은요? 상여금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줘야 되나요? 상여금은 성과를 낸 만큼 주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내는 것만큼 주라는 거죠. 내는 것만큼. 그러니까 우리 회사로 하여금 박사과정이신 분이 1억의 매출액을 더 올린 거하고 고졸이신 분이 1억 원의 매출을 더 올린 거하고는 차등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여금은 차등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박사과정에서 1억 올린 거하고 고졸에서 1억 올린 거 똑같이 1억, 우리 회사 똑같이 이득이니까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동일. 하지만 기본급은 나눠주는 게 맞다. 상여금은 동일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거다라는 거죠. 이 뒤에 한번 엄청나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이걸 이유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아직 여러분 책이 없으셔서 정확히 모르실 텐데 나눠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임금 체계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기준 내, 기준 외가 있는데 기준 내에서 연공급이라든지 직무급이라든지 직능급, 자격급. 그러니까 팀장이 월급을 많이 받아야 돼요. 팀원이 많이 받아야 돼요. 팀장이 많이 받아야 되는 거는 적정하다라는 거예요. 기준 내예요. 정하겠죠. 그래. 기준 외는 팀원이 성과를 더 냈어요. 팀원이 1억을 내고 팀장이 성과를 덜 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더 줘야죠. 그게 공정한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공정한 거. 임금 형태도 마찬가지. 임금 형태는 뭐 시간급, 성과급, 특수임금 형태 등이 있다. 뭐 시간에 대해서 하시는 분, 성과급에 대해서 하시는 분, 특수임금. 우리 뭐 강사님들은 대부분 이제 특수임금 형태가 되겠죠. 이거는 합리적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보상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임금 피크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임금 피크제. 들어보셨죠? 임금 피크제. 들어보셨나요? 아마 처음 듣는 분들 계실 텐데 한번 볼게요. 이 임금 피크제는 일본에서 처음 시행한 건데 무슨 얘기냐면, 자, 보통 우리가 태어나서 1세, 태어나서 1세부터 격동의 시제를 보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돈이다, 이제 금액이다 라고 했을 때 20세 때까지는 사실 돈을 못 벌잖아요. 거의 뭐 제로라고 봐야죠. 20세까지는 돈을 못 버니까. 20대 이후에 한 30세 정도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신다. 그럼 이때부터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세, 그리고 50세 올라갈수록 급여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약 50세 정도가 되면 그 회사에서 이제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죠. 그때부터는 이제 월급을 깎아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60세, 70세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월급이 떨어지는 거죠. 대부분의 회사는 나이 드신 분을 고용하기 원하겠어요? 젊은 사람 고용하기 원하겠어요? 젊은 사람 고용하기 원하는 거예요. 월급이 요때요. 네. 일을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면 일을 좀 무디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임금 피크제라는 것을 원래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면 회사에서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월급도 너무 많아지고 그러니까 금방 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올리지 않고 월급을 깎을 테니까 조금 더 우리 회사랑 같이 있어주세요라고 하는 임금 피크제를 실행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걸 도입을 할까 안 할까요? 많이 할 겁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월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임금 피크제예요. 그런데 군무원이나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님은 그런 게 없죠. 언제 월급이 제일 많아요? 퇴직하기 전에 월급이 제일 많죠. 퇴직하기 전에. 그렇죠? 이게 이제 임금 피크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임금 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오히려 삭감하는 대신에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해 주는 것.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정년 보장 또는 정년 후에 고용을 연장하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정년 보장 또는 정년 연장과 임금 삭감 등을 맞교환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좀 더 일하고 싶을 테니까 월급 좀 깎아주세요. 월급 좀 덜 받을 테니까 일을 시켜주세요라는 거랑 똑같은 거고 이 임금 피크제는 한국에서만 사용되지만 제도의 기본 틀은 일본에서 최초로 만들어졌고요.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지. 임금은 일본은 워낙 초고령 사회가 됐으니까요. 이런 초고령 사회와 고령 사회의 구분은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면은 20% 이상이 넘는 거잖아요. 그죠?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니까 이걸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하거든요. 초고령 사회. 일본은 진작에 20%가 넘었어요. 노인의 인구가.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20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득이 도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해서 지금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죽을 때까지 일을 안 해도 돈이 나올 수 있는 연금을 준비해 놓는 게 가장 좋죠. 우리나라에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최초로 도입을 했고요.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월급이 오죠. 깎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건 뭐 하는 데냐면 개인의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데 은행이 개인의 신용을 100%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증기금에서 담보를 쓰는 거예요. 내가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리고 싶어 하는데 은행이 이 사람을 잘 모르니까 이 신용보증기금이 내가 대신 담보 서줄게. 은행 너 빌려줘. 이 사람 돈 못 갚으면 내가 갚아줄게 이거예요. 그런 기금이에요. 신용보증기금도 있고 기술보증기금도 있어요. 그거는 기술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그런 회사들인데 의외로 이런 공기업들이 돈을 많이 받습니다. 상당히 많이 받아요. 공기업 돈 많이 받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마사회 돈 정말 많이 받습니다. 돈 한 7년 지나면 1억씩 벌어요. 마사회, 한국 마사회 이런 데 있거든요. 굉장히 돈 많이 벌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임금피크제 시행을 하고요. 퇴직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 테니까 조금만 보세요. 자, 퇴직금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근로자에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퇴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러면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모두 퇴직금을 줘야 되느냐?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에게만이에요. 아시겠죠?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한 직원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시간씩 주 3일 했으면 9시간이잖아요. 이 사람은 퇴직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래서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퇴직 의무가 있고 주 15시간 이상이다. 상식으로 꼭 알아두시고 이러한 퇴직금은 한 조직에 일정 기간 근무한 종업원이 퇴직할 때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건데 이 지급 방식이 금전적 혹은 비금전적인데 지금은 노동법에 의해서 비금전적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협의가 됐을 때만 주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현금이 바로 없으니까 우리 회사 주식을 대신해서 줄게 막 이런 게 합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 됐어요. 그냥. 예전에는. 그리고 예전에는 퇴직금을 1년 단위로 막 털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 다 불법이에요. 지금. 인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마 행정법을 배우실 때 일부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인사관리의 기능, 노사관계의 안정화 기능, 생활보장의 기능 이런 것들을 위해서 퇴직금이 필요한 거고 산정 기준은 간단합니다. 지급률에 따라서 주면 됩니다. 지급률. 그래서 퇴직금 기준을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 한번 제가 말씀드릴 건데 보세요. 어떻게 기준을 계산하냐면 자 1년차 연봉이 2,400이었어요. 내가 2년차 연봉이 3,000이었어요. 3년차 연봉이 3,600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퇴직을 했어요. 그럼 내가 퇴직금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자, 3년 마지막 연도에 3,600을 받았죠. 그렇죠? 그러면 월로 하면 얼마예요? 월로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계산해서요. 뭐 4대 보험 다 빼고 그냥 얼마? 300. 네? 월 300. 월 300이면 1년에 3,600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300이죠. 내가 퇴직을 11월 달에 퇴직을 했다면 10월 달, 9월 달, 8월 달 중에 퇴직한 달로부터 해서 이 3개월 동안에 이때 300인데 여기에 상여금을 50만 원 받았고 이때 기본금 300인데 상여금으로 뭐 100만 원을 받았고 이때 예를 들어서 300인데 퇴직금을 상여금 200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다 더해요.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3 하면 최근 3개월치의 기본이 400만 원이다. 내가 실제로 받은 게 그렇죠? 그러면 곱하기 얼마예요? 1년, 2년, 3년. 3년을 딱 채웠을 때 곱하기 3. 내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지막 3개월치 기본급하고 실제로 내가 받은 돈 됐죠? 이거 모두 퇴직금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자를 직원에게 상여금을 안 주겠죠. 왜? 퇴직금도 올라가요. 상여금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상여금 이외에 퇴직금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뭐를 만드냐면 이제 연금을 들어주는 거예요.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이 퇴직연금을 가입을 해서 회사에서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회사에서. 그러니까 매월
은행이나 아니면 증권사에 퇴직연금 가입을 해서 A라는 직원 이름으로 통장 개설을 해서 계속 적립해 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회사에서는 마지막 달 3개월로 하는 거니까 이때보다는 이때 주는 게 불리하잖아요. 반대로 직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미리미리 들어오니까 내가 찾을 수는 없어요. 찾을 수는 없고 이자 붙잖아요. 이자. 이자도 내가 갖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아시겠죠? 이자도.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을 가입해 주는 거를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퇴직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내용이 제가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드리는 건데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하시게 될 거예요. 한번 문제 아까 이거 풀었던 거죠? 이 부분 풀었던 거고, 추가로 말씀드린 게 요거까지만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자,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주휴수당. 발음이 잘 안 돼요.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주휴수당이라는 건 뭐냐면 일주일을, 이 주휴당이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7개인가 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는 80 몇 년인가 되게 오래됐어요. 이 주휴당이 있는 지가. 근데 우리나라는 이 주휴당을 제대로 집행을 안 했죠. 왜요? 있는지도 몰랐죠,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나이가 좀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할 때는 법적으로 주휴당이라는 게 있는데 아르바이트하고 사장님한테 주휴당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은 워낙 투명하다 보니까 근로자들도 노동자들도 주휴당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정당한 권리를 요구를 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주휴당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했으면, 기준이 있어요. 15시간 이상 일을 했으면 유급 휴일을 줘라. 이거 유급 휴일. 휴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무급이 있고 유급이 있어요. 무급휴일이라는 건 뭐죠? 돈 안 줄 테니까 쉬어라 그냥 이거죠. 유급휴일은요. 돈 줄 테니까 쉬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의무로 일주일에 하루를 유급휴일로 주는 거예요. 유급휴일로. 네, 그래서 일주일에 여러분 15시간 시간당 10,000원이면 15만 원이겠죠? 15만 원이죠. 일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0,000원씩 받았다면 시간당 15만 원이죠. 그럼 내가 실질적으로 월급 받을 때, 주급을 받든 월급을 받을 때 15만 원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15만 원 받으면 안 되고 얼마를 받아야 돼요? 얼마를? 10? 얼마요? 빨리 계산해야죠. 5일이니까 나누기 5하면 얼마예요? 3이죠. 10 얼마요? 8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루치를 더 받는 거라니까요. 내가 일을 일주일에 15시간 했다면 시간당 10,000원이었다면 내가 15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루치를 내가 일을 안 해도 더 주는 게 주휴당이라는 거죠. 주휴당. 아시겠죠? 여기서의 전제 조건은 주 15시간이 넘었을 때만 해당이 되는 거고 15시간이 넘지 않으면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러면 뭐 유급이 요일이 정해져 있느냐? 요일 정해져 있진 않아요. 요일이. 이런 미용실 같은 데는 월요일날 쉴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일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노사간에 정하는 거예요. 근로계약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적관리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소개를 했습니다.